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네 마녀의 날 걱정하고 우려하고 했는데 글쎄요. 그래도 잘 견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노터스라는 종목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6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나는 지금 주식 투자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주식인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경주마 함께 달려줄 세 분의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터스라는 주식은 뭡니까? 파트너님? 아,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시장에 네. 분기에 한 번 정도 흔히 말해서 뭐 한 2, 3주 만에 텐베거를 만드는 그런 종목들이 네. 있는데요. 뭐 이번 상반기 마지막에 등장한 뭐 그런 텐베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슨 EV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의 뭐 이상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시장이 좀 답답하고 막 어려우니까 이런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가는 종목 하나 보여주면서 시장은 역시 살아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종목으로 이번에 한번 작품이 하나 나온 것 같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얼마 전에 그 무상증자 800%를 공시를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100주를 갖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이제 800주로 바뀌는 상황인데 그 대신 한 일주일 전쯤에 무상 권리락이 돼가지고 가격은 8분의 1로 내려갔습니다만 네. 다시 내려간 가격의 한 반쯤은 만회하는 수준까지 6번 상한가 치면서 뭐 지금 앉아서 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좀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그런 종목으로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저 회사 자체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하게 좀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임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상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바이오 관련. 전임상을 이제 대행해 주는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상 신약 개발에 있어서 과정에서 그런 걸 해주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갖고 계신 이게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소수고요. 정말 소수고요. 아, 그렇겠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이런 주식을 노리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저는 그때부터 주식 꼬인다. 아.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말씀대로 맞아요. 비정상적인 경로를 밟고 있는 종목인 건 맞는데 사실 주식하면서 또 내가 한 1년에 아니면 한 2, 3년에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는 뭐 그런 종목군인 건 사실 골프로 맞죠. 치면 홀인원 한번 한 겁니까? 이게 점상에 치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네. 옛날에 대리 때 우선주만 올라갔을 때 그냥 미친 척하고 우선주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점상을 7번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다 상한가가 간 게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면서 상해요 그냥. 야. 그러면 10시 반쯤 되면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내일도 상한가니까. 그리고 자다가 한 3시쯤 깨가지고 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빨리 상한가를 봐야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게 점 하로 돌아서 가지고 손실 보고 나왔습니다. 아, 순식간에 또 그렇게 순식간에 됐습니다. 확 돌아버리는데 그때 팔아야 되는데 예. 얘가 다시 말아버리는 거 아니야? 요 고민 잠깐 한 사이에 하한가 들어가고 점점점 하로 들어갔었다. 자, 이 얘기 그만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오늘 세 개를 뽑아놨는데 예. 데일리 이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네 마녀의 날.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건지. 네 마녀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네마녀가 이제 원래는 전통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있었고요. 네. 또 주가지수 옵션이라는 게 있고 또 개별 주식 선물하고 옵션까지 이렇게 4가지 상품이 있어서 네. 그것들이 이제 3개월마다 3, 6, 9, 12의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이제 만기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그때 맞아서 주로 이제 프로그램 뭐 매수라든가 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소화가 되거나 아니 롤오버 과정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네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고 해서 뭐 쿼드러플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3개월에 한 번쯤 있는 그런 변동성이 큰 날 이렇게 좀 이해가 됐었고요. 참고로 지난 3월 달 만기 때 그때도 이제 두 번째 목요일 날이었는데 그때는 좀 시장이 어려웠지만 그날 한 2%쯤 장이 오르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아침부터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뭐 많이 하락을 해서 2,600 깨지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막판 한 1시간 좀 앞두고서는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잘 버텼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파생 상품을 얘기하면 채널을 돌리실까봐 네,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쪽은 이게 심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내용들은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선물 매도 한 6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쪽을 갖고 있다가 보통 보면은 이 포지션을 이제 지난 3월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이거를 넘기는 과정에서 다 넘기지 못하니까 장중에 선물을 청산을 하거든요. 그 매도를 청산하게 되면 매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발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시장이 쫙 올라왔던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넘어갑니다. 이게 더 저는 앞으로의 시장에 아무리 더 펼쳐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다음 달도 그러니까 몇 달도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외국인들의 증거겠죠. 이런 쪽에서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선물 매도, 현물도 매도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혹시나 그러면 종가쯤 돼서 마무리될 때는 현 선물 쪽에 좀 변화가 나오나 싶었는데 여전히 선물 매도, 현물은 더 매도를 강화시켰거든요. 그거를 연기금부터 기관들이 좀 받긴 했는데 저희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서 그게 꾸준히 들어온다고 예측을 못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것도 빠져나간다라고 봤었을 때 시장의 수급은 지금 만만치 않다라는 게 오늘 보고 있는 그 만길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텼다고 버틴 게 아니네요. 오늘만 속 버텼어요. 내용을 들여보면 네.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이제 김민수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그대로 들고 갔다라는 것은 언제 또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관 특히 지금 기관은 체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지금 주식에서도 자금이 지금 60조 밑으로 고객타금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들이라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손 역할을 하는 것들, 특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하는 것들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던 뭐 지수 뭐 아무리 뭐 나름대로 지수를 추정하던 이런 것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런 쪽들의 자금이 없다라 보니까 기관들이 맥없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가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겠다라는 것이 체력 면에 있어서 보면 증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만여의 날 저는 잘 견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견딘 게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얘기해 놓은 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의 발목을 잡는 거, 장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량 수출 금지에 나서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각 나라들이 이런 행태들이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조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무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는 뭐 식량 자원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광물 자원들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상대방과 교역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나타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가격만 맞으면 자유롭게 거래한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이제 저는 깨졌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국의 어떤 이런 것들 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의 시위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경제에 압박을 줄 것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조금 좀 두렵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겠다 이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탈세계화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식량 이슈에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나 이제 어떤 이념 같은 경우까지 확대가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지난번 저희도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한번 체제가 붕괴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두려운 이제 각국의 변화들이 아마 여기서 우리 이건 일단 통제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수출이 나오겠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쪽에서 이런 어떤 통제 쪽에 강화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때도 이제 여기서 이제 취약한 변화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기 들어오고 이제 아마 다 각국들이 우선 나를 챙기겠다라는 입장, 우리를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과거에 보여줬던 세계화보다는 이제 약간 이걸 뭐 민족주의 아니면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네. 한정되는 경향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어떤 통일된 흐름들로 그러니까 어떤 자유무역 기조에 나오는 경향들은 이제 약간 한 발 들어가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더 국수주의 경향들이 좀 커진다는 네. 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식량 이슈가 이렇게까지 글로벌화 돼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과 관련된 네.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통계치를 보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합치면 세계 밀 생산량의 약 28% 정도 차지한다고 네. 하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항만에 그 묶여 있는 그 곡물이 2,2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것들 지금 푸틴이 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면 수출을 하게끔 도와준다든지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해상 수출하기에는 또 기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해상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제거하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당장 돼도 한 6개월 정도 예. 다른 나라 이제 특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 최빈국 같은 데서 식량난을 굉장히 겪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앞서서 두 분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초기에 전 세계가 같이 합동으로 대응했던 약간 뭐 위아더 월드 예. 뭐 이런 개념이 예. 완전히 그냥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엔데믹 상황에서 나오는 약간의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층 그런 보호 색채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묶어놓으면 오른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빨리 남한테 주기 싫다라는 네. 그런 마음들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고 보는 거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식량은 계속 지금 없을 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뭄이라든가 이상기후들 네. 때문에 4대 곡창지대라고 소위 불리는 미국이나 브라질, 중국,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네.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최근에 산불 나면은 심각하게 번지잖아요. 예. 굉장히 가물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에 있는 그 호수 같은 경우는 좀 밑바닥이 보인다 할 정도로 가뭄이 좀 네,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상황들이 좀 좋지 않고 제가 보기엔 지금은 있는 재고 가지고 버티는 수준인데 이번에 파종이 덜 됐기 때문에 몇 달 있다가 수확기에서는 훨씬 더 산출물이 없을 거다 이런 네.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엔 아까 우리 차영주 소장님이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가을쯤 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추수기고 우리가 풍성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마트의 매대가 지금은 꽉 차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어떤 네. 하나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빨리 끝날 걸로 봤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유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이 유가를 풀기 위해서 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도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풀어주고 특히 미국이 먼저 사우디를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미국이랑 사우디랑 싸웠잖아요. 지금 왕족이랑 싸워가지고 무슨 뭐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책점이 있었는데 미국이 바이든이 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우디에서 그럼 받을까 말까 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미뤄졌죠. 그래서 7월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뭐 대화도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네 네. 이런 신호를 보내줬다라는 것도 아. 더욱 더 자신들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량 수입 의존국들은 지금 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우리나라도 앞서 파트너님 얘기하셨지만 만만치 않은 게 네. 우리나라도 밀 수입국입니다. 네. 100%죠, 100%. 네. 99.9%. 네. 지금 빵 어떻게 만들 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5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수입니다. 국수가 28% 올랐습니다. 이게 이게 면 좋아하잖아요. 콩국수 먹어야 되는데. 요즘 다 밥 먹어본 지가 좀 오래된 정도로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나오는 이제 밀가루를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파트너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요즘엔 디저트까지 또 찾게 되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많이 저희가 챙기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참 어려운 국면이 들어갈 것 같은데 또 하나 여기서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면은 북미 쪽의 비료 가격이 있죠. 비료 가격이 고점에서 급하게 하락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예. 하게 되면 너무 비싸서 비료를 안 쓴답니다. 안 써. 네, 수요가 아예 확 죽었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준도 가만히 지켜보겠죠. 너무 올라갔었을 때 그래서 수요를 죽이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안 쓰는 거네. 그렇죠,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안 쓰게 되면은 생산량이 더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곡물 가격들의 변화는 생산량이 주는데 당장은 또 가격은 또 뛸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근데 최근에 소맥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도 비료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다시 꺾이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다시 칠지 모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그 지금 기준점 어떻게 네. 보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심상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고민은 정말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이건 답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식량 보호주의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이슈는 카지노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카지노주가 꿈틀거립니까 지금? 예, 카지노주가 지금 실적으로 나온 걸 보면 최근 실적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27개월 만에 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인데 전통적으로 이쪽들의 원래 그 가장 많은 VIP들은 일본인들이었어요. 네, 네. 일본 분들이 이 카지노 좋아하시잖아요. 네. 빠친코도 있고 한데 일본은 여러분들 빠친코라는 게 뭐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카지노가 없어요. 일본은 그거를 한 해 만에 여러 가지 법 통과를 하려고 했지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마카오가 있고 우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북경 쪽에 계신 분들이나 상해 쪽 계시는 분들 오는데 원래 전통적인 일본 부자들이 우리 카지노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기 한 5년 전부터 중국 관광객들이 좀 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코스 내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단체로 일본을 가면 어느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처럼 예. 그들은 오면 GK나 파라다이스 꼭 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돈은 안 돼요. 우리가 가서 뭐 10만 원, 5만 원 해봤자 그게 아니고 정말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뭐 몇십억 들고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게 이제 카지노를 먹여 살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일본 분들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원래 6대4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중국인들은 없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또 좋은 게 뭐냐면 카지노가 이분들을 모셔올 때 그냥 그분들이 와서 몇십억 쓰라고 안 하죠. 네. 그분들이 가겠다라면 카지노에서 비행기 끊어주고요. 네. 호텔 잡아주고요.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편하게 돈 쓰고 가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네. 카지노에 이 비용이 잡히는데 이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는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긴 쓰되 거기에 따른 어떤 부대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 이익은 증가하는 거죠. 이런 효과가 카지노가 나타난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본 관광객이 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쓴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엔화란 말이죠. 오늘 한 940원 정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940원 이탈했습니다. 930원대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인데 와가지고 카지노 할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환율이 이제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예, 시작하는 예. 거죠.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카지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일본 가야 되겠는데요. 네. 엄청난 EX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세일 아닙니까 그냥 예, 예. 환율 세일. 예. 네. 그래서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에 와서 그동안에 한번 느꼈었던 예전의 정감을 2년 만에 한번 느껴보겠다고 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은 주가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아마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일본이 과거에 이제 없던 데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라도 들어와라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 우리나라 관광업계와 함께 이 카지노를 먹여 살렸던 쪽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유입이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한때 한한령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단체 관광객 유보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절에는 그냥 당연히 유보. 근데 이게 풀어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관계들과 이제 지금 뭐 정부의 성향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점 쪽에서는 중국 관광객까지 들어와서 예전 수준의 뭐 한 80% 90%까지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단순하게 일본 관광객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흥청흥청 하려면 중국 관광객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예. 그- 근데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또 엔화 얘기할 때 그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 기업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엔화가 뭐 말씀 주셨지만 20년 내 최저가까지. 근데 계속 약세로 밀고 가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이제 수출 경쟁력에서 산업적인 경합도가 있는 흔히 말해서 옛날부터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글쎄 그런 거에 사실 영향이 예전만큼 이렇게 회자되거나 뭐 시장에서 두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사실 우리나라 그 자동차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막 신뢰도를 갖지 못하거나 이러시는 것 같지만 뭐 최근에 JD 파워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브랜드 그 파워의 상 같은 거 받는 거 보면 이미 좀 일본의 어떤 웬만한 브랜드의 그 가치를 넘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싸더라도 품질 더 좋은 현대차, 기아차 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저는 더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카지노 얘기도 뭐 연장선상에 있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조금 놀아본 경험으로 치면은 그 환율 좀 불리하다고 사실 그 베팅하는데 뭐 이렇게 두려움이나 환전 있지 않고 한번 걸어서 더블 먹으면 그만인데 예. 그게 환율 예전보다 한 10%좀 뭐 불리하다 그래서 네. 뭐 배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나 놀러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듭니다. 네. 지금 달러는 여전히 강세인 거죠? 오늘도 좀 올랐죠? 예, 오늘 근데 네. 그것보다 앞서 기업 얘기 잠깐 하셨을 네. 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쪽에서 예. 그 전통적인 강자들이죠. 가격을 20%씩 다 올린다고 합니다. 이번부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나름대로 원자재 가격 올렸는데 예. 우리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때 레벨업을 시키겠다라는 입장들이 존재감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국내 업계 쪽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얘기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이런 축 처진 현상들이 네. 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조금씩 더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눈길은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올리면 네, 그 우리도 조금 올릴 법도 한 거 아니에요?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가격은 이제 보통 보면 디램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정되는 상황 쪽에서 가격이 지금 뭐 그나마 몇 개월 만에 디램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현물 가격이 조금 올랐다고 좋아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가격들 별로 그냥 하향 정체입니다.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여기까지 카지노 관련주 얘기까지 오늘 저 이슈에서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아까 기왕에 나온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식량 안보니 뭐 국제 유가니 에너지 이런 거 보면 과연 정점을 찍은 것인가 이런 것에는 퀘스천이 있어요. 이거 보는 관점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 얘기하신 김민재 대표께서 얘기하신 뭐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강하지 않은 면들, 그다음에 뭐 해운 아까 비료값도 좀 꺾였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어떤 뭐 일상적인 걸로 보느냐, 아니면 원자재 가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건비를 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지금 이제 본격적인 QT 대체배 축소가 6월 중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 유동성, 심리인데 유동성이 일단 빨려 들어가니까 어떤 좀 하향 안정에 대한 압박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거 직면하고 있는 인건비 상승. 지금 우리 뭐 탁해놓고 얘기하면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은 올랐는데
지금 이것을 연동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시위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에 따라서 제가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높아진 인건비를 우리가 감내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9% 임금 인상을 시켜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지표들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CPI랑 PPI가 이제 지속적으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물론 이제 후행 지표이긴 합니다만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조적인 면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CPI 지수가 뭐 내일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5월에 8.5, 그 다음에 4월에 8.3. 이래서 요거보다 좀 떨어지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CPI의 구성 항목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표의 착시 아니면 지표의 장난, 이 장난은 좀 심했고요. 예, 착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CPI를 구성하는 항목을 쭉 보게 되면은 가중치랑 그러니까 가장 많이 CPI에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저희가 보통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그 휘발유 가격이 1년 전보다 5달러까지, 그러니까 갤런당 2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랐거든요. 2.5배 올랐습니다. 네. 이런 피부에 와닿는 것도 있는데 항목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기타 서비스, 그 다음이 주거 비용, 그리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얘기하는 뭐 에너지나 식품 이거는 좀 작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쪽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월세 부담이 더 크다 보니까 주거 비용이 더 높아서 이렇게 측정했는지 몰라도 기타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뭐 레저 서비스 이쪽이거든요. 이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약간 후행적으로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에너지나 식품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직접 할 수도 없거니와 여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CPI가 반영을 못한다는 측면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주택 관련된 쪽이 정점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CPI가 약간 고점에서 꺾였다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안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인데,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유가나 이 뭐 가스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여전히 높거나 아니면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돌아서 나오는 여파가, 그러니까 간접적인 여파가 더 크겠죠.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름 때는 약간 정점을 보였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CPI만 가지고 살짝 줄어들었다고 해서 환호하는 정도는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다 담지 못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보는 시각은 상당히 절대적이던데 지난번에도 보면 어쨌든 반응을 하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숫자를 보고서 저게 저 정도 나왔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뭐 결국은 지난번 3월 달 수치가 8.5%였고 네. 4월 달이 8.3으로 나왔을 때 반응은 뭐 팽팽했습니다. 네. 또 다음 달까지 봐야지. 네.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 이런 뭐 신중론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좀 꺾였잖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5월 중순에서 또 5월 하순까지의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예상치가 물론 뭐 내일 밤이면 바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2%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걸로. 예, 조금은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예. 그래서 뭐 중국처럼 뭐 GDP를 마사지하는 일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네. 8.2에서 8.1 정도쯤 네. 만약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항상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대치에 부합을 하면 오케이거든요. 예, 예. 얼마가 올라갔든 네. 간에 그것도 내가 우리들이 컨센서스로 예상한 것만큼 부합이 되면 시장은 좋아해요. 예상치를 맞췄구나 이러니까요. 네. 8.2나 8.1 정도 나와주면 다음 주 예상되는 제 시장은 역시 좀 하향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숫자로 나오는 게 미국의 4월 달 뭐 수입 통계 이런 거 보면 전달보다 한 3%좀 낮아졌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요. 네. 최근에 유통업체들 실적 안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또 이어지는 게 재고의 확산, 재고의 증가로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비싸지니까 안 입고 안 쓰고 좀 덜 먹고 좀 참아볼게 이제 이런 심리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은 제 생각에는 뭐 아마 금요일 밤에 수치를 갖고 다음 주 봤을 때는 8.2에서 8.1 정도만 나와주면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미국이란 경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주택 가격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직장인들 여러분들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신데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은행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당신 대출 금액이 늘었으니 추가 대출 받아서 소비하십시오.라는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의 어떤 근간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에 따라서 소비를 이제 조절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파만파 여파가 연결된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CPI를 저는 보는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CPI 구성 요소라는 것들이 즉각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주택에 우리가 올인한 상황에서 CPI를 보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일단은 CPI를 보고 CPI가 안정되고 나면 그제서 저는 CPI가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그럼 안정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내가 $5에 기름을 넣어야 되지? 이런 인식들이 저는 뒤늦게 올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근데 이제 지수로만 봐서는 조금씩 괜찮아진다고는 하는데 그 세계은행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걸까요? 이 사실을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 그 연준도 그렇고 지금 방법이 단순하게 지금 어떤 금리를 올리는 것만 가지고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오히려 약간 바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경기 침체가 가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심리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너무 비싸고 약간 위축이 돼야 소비를 억제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네. 하게 되면 오히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본격화보다 그 정도까지 가서 소비를 억제를 해서 그만큼 물가를 내려오게 만드는 현상을 또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아프지만 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과연 그러면 연준이나 글로벌 정부들이 이런 물가가 올라간 부분들을 금리를 통해서만 충분히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까지 오히려 금리를 그러면 더 강하게 올려서 꾸준히 계속 올려서 어떤 경기에 대한 위축을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보면 또 2024년 가게 되면은 금리를 다시 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반영한 흐름들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들이죠. 네. 그것까지 아까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 파도가 우리나라까지 쳐오는 건데 대한민국의 마지노선 성장률 2%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60년대 이후 지금 한 50년 넘는 통계치를 보면은 우리가 그 GDP 성장률이 2%가 안 됐던 게 딱 3번 있었다 그래요. 예. 뭐 외환위기 때 한 번 있었고, 미국의 금융위기 때 있었고, 5.1 파동 났을 때 예. 80년도에 한 번 그렇게 있었다고 통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2%를 딱 사수했던 2019년인가 18년도부터 딱 있는데, 이번에 이제 OECD나 이런 데서 예상치가 2.7%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뚝뚝 떨어지면 정말 2%도 위험한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아까 오전 뉴스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한은 이번에 이제 총재 되신 분이 상당히 좀 직설적이면서도 좀 파격적인 행보를 좀 가지는 것 같고, 심지어 볼커를 소환하는 그 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5.1 파동 때 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금리를 막 15% 20%까지 올리면서까지 물가를 잡았던 네네. 그런 좀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옛날 연준 의장인데, 그 사람을 소환하면서 우리도 빅스텝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까지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물가 그래서 잡겠다 이거. 지금 이게 스태그를 안 가려면 물가 상승률하고 GDP 경제 상승률 간에 적어도 똔똔은 맞춰야 되는데, 예. 물가 상승은 지금 4.8% 이렇게 예상 나오고 경제 성장률은 뚝뚝 떨어져서 네. 2.7% 나오니까 적어도 2%의 간극을 비슷하게 맞추려면 성장률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 물가 상승을 잡으려면 결국 그만큼
금리를 세게 올려야 된다라는 논리를 사실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그 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그거는 뭐 우리 부동산, 주택 경기, 뭐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게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만한 여유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다급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압박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금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 상황에서 지금 정책 당국자들 시각에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눈에 들어올 만한 정도의 여유는 저는 없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외국인은 왜 한국 주식을 안 살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사는 정도가 아니고 팔고 나가니까. 그렇죠. 답을 네. 찾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한국은 네. 워낙 대외 쪽에 취약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사이클 산업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선물 매도만 이만큼 하고 그냥 계속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 한국을 그냥 딱 해지의 본보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주식 뭐 지금 과거 대비해서 뭐 한 27%까지 보유 비중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 여기서 나오는 특히 에너지 가격들이 저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 지금 한국의 무역 적자가 한 뭐 몇 개월 계속 적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무역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거기다가 수출은 정체돼서 하향되고 수입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일단 지금이 매력적이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얘기도 외국인 입장 쪽에서 이런 생각도 네. 들지 않나 이런 관점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을 다 두루 살피면서 하시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분화방처럼 주식 시장으로 뛰어드는데 세 분은 어느 정도 하니까 이렇게 장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오늘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글로벌 뭐 경제, 우리의 경제,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뭐 주변 막 돌아갔는데 역시 지금 중요한 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장이 좀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은 언제부터 이게 보이셨습니까? 파트너님은 언제부터 장이 좀 보이던가요? 제가 뭐 굳이 이력으로 보면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제일 오래됐죠. 예. 1988년도입니다. 이야, 뭐 그때 좋을 때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호황이었습니다. 88 올림픽 예. 그때 좋을 첫 때였죠. 처음, 예. 처음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좋았던 말미에 들어가가지고 아, 말미였나요? 예, 그래갖고 그 여름부터 해가지고 좀 힘들기 시작했던 경험부터 쌓았는데요. 저도 이제 30몇 년을 증권 시장이라든가 증권에서 다니고 했고 뭐 많은 분들 봐왔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지금 시장을 본다 아니면 시장에 대해서 좀 느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좀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 5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예? 안 하세요? 개인적으로 뭐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어. 저희 또 직업 윤리상 또 안 하는 게 맞기도 아. 해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사실 그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거나 네. 있으면 사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것들만 찾거나 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분 사실 패널께서도 사실 평소에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크리틱하거나 날카롭게 시장을 보시는 걸 보면은 예. 저분들 진짜 주식하시는 분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최근 한 5년 전에 주식 매매를 끊고 나서 그냥 훈수 두는 입장. 왜 아. 있잖아요. 인사동 가면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훈수 네. 두시는 분이 그 전체 판을 잘 보는 것처럼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본 지는 몇 년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개인 차가 있겠지만 이 안에 있으면 어차피 그 좀 심각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애써 좀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얘기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먼저 있던 방송사에서 나와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방송사를 나와서 그 방송사를 보니까 그 회사가 보이더라고요.
저 회사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이런 게 비로소 나와서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증권회사를 이제 저는 그 다음 1000포인트 때 들어갔거든요. 네. 그 다음 1000포인트 때 제 입사했을 때 1000포인트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맨날 떨어지면 이제 선배들한테 뒤통수 맞죠. 네가 들어와서 1000포인트 깨졌어. 막 이런 얘기 다니면서 증권회사를 다녔는데 네. 저는 이제 브로커를 하다 보니 수많은 경험이 있었죠. 네. 근데 승률이 높아진 거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섭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같다. 왜 승률이 높아졌냐라면 큰 돈을 어디서 벌었냐라는 것보다는 저는 승률이 중요하다고 보고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하기 싫을 때 주식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증권회 다니면 매일 주식을 봐야 되고 매일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매매를 하니까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꼭 시장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매매 안 한다고 계좌 폐쇄하나요? 증권회사에 전화 오나요? 매매하라고? 근데 왜 매매를 매일 하시려고 드시죠? 주머니가 자꾸 비니까 채워보려고 막.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김 대표님은 언제 보였어요 시장이? 저는 하지 말란 거 굳이 해가면서 그러니까 신용 쓰지 보통 그래 신용 쓰지 말라 신용도 팍팍 써보고요. 미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그럼 미수될 때도 계속 해보고.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었네요. 공중삼회전. 네, 아예 그 대용 금액이 확확 커가지고 거기서 돌리는거나 뭐 아마 원수가 있으면은 파생 상품을 하라고 권하죠. 그런 거 다 해보고 이만큼 상처를 안다 보니까 상처를 안는 가운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었던 이게 맥이었구나 뭐 이런 쪽을 찾아가다 보니까 근데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업료 많이 내고 장을 보셨네요. 너무 아픕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아픈데 두 분은 이제 비로소 떠나고 보니 장이 보였고 김 대표님은 상처 많이 받고 수업료 내고 장을 보고 같이 굴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피눈물 나는 그 마음도 너무 가만히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하지만 아까 앞서 노터스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던 이 파트너님의 이 시각들 될 때는 붙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어렵네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그 전문가들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량주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하시면 그래도 잃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장기 투자가 어느 정도가 장기 투자냐에 대한 물음이 요즘 특히 드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장기 투자가 얼만큼이냐 이거죠. 파트너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래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맞는데 저도 그 증권회사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제일 만났던 최고의 부자가 되신 분, 증권을 통해서 옛날에 젊었어부터 계속 월급 대부분을 주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3, 40년을 모으셨어요. 원금이 한 30억 들어갔는데 500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3, 40년의 장기 투자를 하신 분의 이력을 보면 그 말씀이 딱 맞는데 지금 2022년 5월 달,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0년, 40년을 꾸준히 모으면 뭐 말 그대로 2050년이나 60년 되면 그만큼 10배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10년을 뭐 내다본다라고 하면 10년마다 오는 그런 엄청난 파동이 있을 때 뭐 이를테면 이번에 팬데믹 상황 시작되면서 왔던 그런 급락 상황이라든가 뭐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왔을 때 그럴 때 들어가서 한 2, 3년 정도 견디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봐서 10년 주기로 오는 위기 상황일 때 2, 3년 견디는 게 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년 내내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까 저 표를 보면 굉장히 이제 우량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10년 추이입니다. 10년 전에 주가하고 지금 주가 차이를 보는 거예요. 현 주가하고 거의 반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저는 뭐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량주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말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형주를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뇌피셜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장기라는 것을 10년, 5년 이렇게 기간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옳다라는 거죠. 어떻게 주식이 5년 동안 성장한다, 10년 동안 성장한다,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기라는 개념은 이 주식이 내가 가치를 발견해서 이 가치를 믿고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장기지, 1년 투자하고 10년 투자하고 5년 투자하는 게 장기다라는 것은 저는 오류라고 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분은 신문에 난 분이니까 제가 실명이 아니라 상황을 거론을 하면 제 직장 선배였어요. 그분이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사셨어요. 아모레퍼시픽 주식 아무도 이제 그때 중국 주가래주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게 팔린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휴가를 내고 휴가 때면 중국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 수세는 거 있잖아요. 매장 앞에 서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몇 명 들어가나 이걸 체크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5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해가지고 부동산 같은 뭐 이런 거 신문에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장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하는가를 봤는데 5년 정도 지나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더랍니다. 거기서 팔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 1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그 수익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도를 치다가 여기서 지금일 수 있는 거거든요. 10년째가 됐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도 저 표를 보니까 저는 10년 보유한 게 삼성전자가 으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LG화학이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뒤에 보니까 우리가 LG화학. 이제 LG화학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삼성전자 얘기할 때 30년 동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30년을 딱 비교했을 때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삼성전자가 이겼다라는 건데 최근 10년을 보면 LG화학이 이겼어요. 그게 뭐냐면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커온 건 맞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은 2차 전지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변하는 거죠. 삼성전자는 나름대로 왔지만 우리가 1등으로 삼성전자를 놨다라면, 그런데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1등은 LG화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 이렇게 시대는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걸 보니까요. 퍼센트로 보면요. SK 하이닉스가 400배? 그렇죠. 아니 400배란다. 400%. 네 배, 네 배. 그러니까 4배 네 정도 배.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런 것도 없습니까?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도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가는 네. 장기 투자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한민국 주식은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벌써 1위, 그리고 또 2위 이제 뭐 1위부터 3위는 반도체 쪽이죠. 2위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부분 보게 되면 경기 민감 관련된 사이클이나 반도체 사이클, 이런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숙명을 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들도 같이 왔다 갔다 동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회사들 우량주고 이거 안 망할 것 같아서 넣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산업적인 거 공부하고 종목들 공부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맞춰가서 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런 쪽에서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들어갈 때가 다 주식 좋다고 그럴 때 들어가요. 항상 그런 때, 그때는 이제 사이클이나 아니면 유동성이 가장 또 정점일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역으로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들은 항상 고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하라 해서 10년을 보유했더니 어떤 건 갔는데 어떤 건 마이너스고. 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서 그거 하나 할게요.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잘 나가는 데가 있어서 LX 그룹인데요. 어떤 그룹입니까? LX그룹은 LG 계열에 있다가 이제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약 한 1년 반 전에 삼촌이 따로 꾸려 나온 겁니다. 자기 지분을 가지고 LX 지분 이제 나왔는데 모태가 LX 인터내셔널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공교롭게도 딱 1년 사이에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뭐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상당히 풍부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LX그룹이 과거의 영광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이제 미국 걸 인수를 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는 뭐 증권회사 인수 얘기까지 들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LG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런 모태들을 좀 꾸려간다라는 어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상당히 높은 그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 회사 비슷하게 이제 꾸려 나왔는데 이제는 그룹의 모양을 갖춰가는 적극적인 M&A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LG 색깔을 좀 지우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LG의 어떤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들과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 LG 그룹의 요즘 인터내셔널 주가라든지 소리 소문 없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 잘 보셔야 되죠. 반도체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이제 LX 세미콘이라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그런 쪽도 진출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 반도체인데요. 그게 원래 우리 햄리스? 겁니다. 예. 예. 하이닉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팔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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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X 그룹이 또 요즘에 서서히 주목받고 있는다고 그래서 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아우, 늘 저 경주만 하다 보면요.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 겁니까? 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은 저희 경주마 달리지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뭐 CPI 지수하고 뭐 다 알게 되겠죠. 장 분위기가 좀 싹 바뀌어서 기분 좋게 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 뭐 내일 남았긴 했습니다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